우리네 사는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가깝게 다가오고 바로 당신과 저,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제 여동생은 월급 200만 원 남짓 버는 배달원 남편과 사는 저를 늘 비웃곤 했습니다. 자기는 대기업 그룹 부사장의 사모님이라면서 말이죠. 제 남편에게 자기 남편의 국그릇을 나르게 하며 하대하던 어느 날 제 남편의 한마디에 제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엎드려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손을 닦고 문을 열었죠. 문틈이 열리자마자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정장 차림의 남자를 팔짱 낀 채 서 있는 여동생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남자는 동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룹 부사장 남편 박상철이었습니다. 언니, 문을 왜 이제 열어? 지은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스캐너처럼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술을 비죽거렸죠. 상철 씨랑 나랑 밖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 저는 얼른 몸을 비켜주며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빨래 개느라 소리를 못 들었어. 어서 들어와. 박상철은 지은이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정장의 구두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죠. 그는 들어오면서 짐짓 멈칫거렸는데 마치 바닥에 먼지가 바지에 묻을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처형, 실례합니다. 그 말투에 담긴 예의는 그저 형식적인 거칠애에 불과했죠. 지은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가방을 옆에 툭 던졌습니다. 가방의 금속 체인이 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그녀가 말했죠. 언니, 이 가방 봐. 지난달에 나온 신상이야. 상철 씨가 사줬는데 400만 원이나 줬어. 제가 대꾸할 틈도 없이 그녀는 박상철의 양복을 가리키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장도 맞춤이야. 재킷 하나가 형부 몇 달치 월급일걸. 그러고 보니 형부는 아직도 밖에서 배달하고 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주문이 많지 않아서 금방 올 거야. 주문이 없어도 배달원은 배달원이지. 지은이는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뭐 하겠어. 언니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줄 돈도 안 되잖아. 우리 상철 씨 봐. 매달 생활비로만 몇 천만 원씩 가져다 줘.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박상철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아요. 남자라면 처자식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줄 능력은 있어야죠. 누구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버는 거랑은 다르죠. 반박하고 싶었지만 친동생이라 얼굴 붉히기 싫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 소파는 재작년에 산 구형이었고 탁자 위엔 아직 개담한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언니, 집구석이 이게 뭐야? 좁아터진 게 꼭 상철 씨 회사 경비실 같네.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려는 찰나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호 씨가 돌아온 겁니다. 파란색 배달 유니폼을 입은 민호 씨는 헬멧을 벗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고 손에는 미처 배달하지 못한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박상철을 본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랑 박서방 왔구만. 어서 앉아요. 지은이는 민호 씨의 몰골을 보자 비웃음이 눈에 가득 찼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턱짓으로 말했죠. 어머, 형부 왔어? 방금 배달하고 온 거야? 땀 냄새 나니까 우리 상철 씨 근처에는 오지 마요. 비싼 정장에 냄새 배니까. 민호 씨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아무 말 없이 음식 봉투를 문가에 두고
물이라도 대접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탁자 위 빈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 형부, 물만 따르지 말고 저기 상철 씨 먹게 국그릇이나 좀 씻어와요. 상철 씨가 그룹 부사장인데 이런 누추한 집에 왔으면 대접을 제대로 해야지. 그릇 씻어서 따뜻한 국이나 좀 떠와요. 몸 좀 녹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너 말이 좀 심하다. 손님이 주인한테 국을 떠오라니 그게 무슨 경우야? 무슨 주인 대접이야. 지은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한 달 200만 원 버는 배달원이 상철 씨 같은 부사장 시중 드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상철 씨, 내 말 맞지? 박상철은 소파에 기대어 배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는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 너무 그러지 마요. 다 한 가족인데 형님한테 심부름 좀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아랫사람들 부리느라 이런 거 받을 기회도 없거든요. 민호 씨는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지은이에게 말했죠. 그래, 내가 주방 가서 국 좀 있나 보고 데워올게. 제가 말리려 했지만 민호 씨는 제 손을 꽉 쥐어 제지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과 기고만장한 동생 부부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손님이 아니라 사람을 모욕하러 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따라 좁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옅은 회색 타일 모서리가 거뭇해진 낡은 주방이었죠. 당신, 쟤네 말 듣지 마. 세상에 손님이 주인한테 시중들라는 법이 어딨어. 국 떠다 주지 마. 제가 남편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던 민호 씨가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다정했습니다. 그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제 남은 갈비탕 있잖아. 그거 데우는 거 힘든 일도 아닌데 뭐. 처제랑 싸우지 마. 원래 저러는 애잖아. 그때 거실에서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국 아직 안 됐어? 상철 씨 기다리잖아. 무슨 대단한 요리한다고 땡뜨게 굴어? 민호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하얀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어제 끓인 갈비탕을 남편 점심으로 주려고 아껴둔 것이었죠.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감쌌습니다. 쟤네 꼴 좀 봐. 저는 주방 문 쪽을 흘겨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친동생 맞나 몰라. 남보다 더해 우리 집에 와서 온갖 트집이나 잡고 당신한테 국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민호 씨는 국을 숟가락으로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제가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강했잖아. 당신이랑 비교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지금은 부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니 더 우월감 느끼고 싶겠지. 그냥 우리가 참자. 괜히 싸워서 장모님 걱정시키지 말고. 남편은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누가 괴롭혀도 묵묵히 참아 넘기곤 했죠.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도 동료가 실적을 가로채도 싸우지 않고 야근으로 메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답해하면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했었죠. 형부, 국 다 데웠어? 못하겠으면 내가 가서 가르쳐줘. 지은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다 됐어. 나가요. 민호 씨는 대답하며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행주로 뜨거운 그릇을 받치고 나가는 그를 따라 저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사과를 돌려 깎고 있었고 박상철은 휴대전화를 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 먹고 나서 평가라도 하겠다는 태도였죠. 이제야 오네. 지은이는 민호 씨가 국을 들고 오자 사과를 내려놓고는 벌떡 일어나 옷에 국물이 튀지 않게 피했습니다. 형부, 조심해서 들고 와요. 상철 씨, 이 양복 1 0만 원도 넘는 맞춤 정장이야.
국물이라도 튀면 형부 배달비 몇 달치 모아도 못 물어내. 박상철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민호 씨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조심만 하세요. 전 급할 거 없으니까. 말은 존대였지만 눈빛은 하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박상철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바닥이 유리에 닿으며 탁 소리가 났습니다. 박서방, 그릇이 좀 뜨거우니 조심해요. 민호 씨가 돌아서려는데 지은이가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밥풀이 말라붙은 빈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형부, 일처리가 왜 이래? 이 그릇 아직 안 씻었잖아. 상철 씨가 국을 먹는데 밥그릇이 더러우면 어떡해. 밥이라도 말아 먹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지. 센스가 너무 없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제가 쏘아붙이려는데 민호 씨가 제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씻어올게. 언니, 형부 말 잘 듣는 것 좀 봐. 지은이는 박상철에게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누구처럼 결혼하고 변해서 집안일 안 하려는 사람이랑은 다르네. 박상철은 웃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맛은 괜찮네. 근데 간이 좀 심심하다. 형님, 다음엔 소금 간 좀 신경 쓰세요. 저는 옆에 서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호 씨가 주방에서 그릇에 붙은 밥풀을 수세미로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씻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만 씻어.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야.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더 기고만장해지잖아. 민호 씨는 깨끗해진 그릇을 건조대에 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제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리해주며 웃었죠. 설거지 하나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가 싸우면 장모님 귀에 들어갈 테고. 그럼 편찮으신데 또 걱정하시잖아. 작년에 수술받고 회복 중인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릇 다 씻었어. 상철 씨 국 다 먹어가는데 형부는 왜 주방에 숨어서 안 나와? 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가자. 기다리잖아. 우리가 나가자. 박상철은 국물을 거의 다 비운 상태였고 지은이는 휴지로 그의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라도 모시는 꼴이었죠. 우리를 본 지은이는 휴지를 던지며 소파 옆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기 앉아. 거슬리게 서 있지 말고. 그 의자는 아이가 어릴 때 쓰던 낡고 낮은 의자였습니다. 민호 씨가 거기에 앉으니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와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려는데 지은이가 선수쳤습니다. 형부, 배달하면 하루에 몇 건이나 뛰어요? 한 달 200만 원 벌어서 담뱃값이나 나와요? 박상철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제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나이도 있는데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시죠. 배달이 뭐 비전이 있습니까? 위험하기만 하고 정 힘들면 우리 회사 경비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월급 300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데 배달보단 낫잖아요. 그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제가 일어서려 하자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 마음은 고마운데 난 이 일이 자유롭고 좋아. 사양할게. 아, 맞다. 아직 배달 2건 남은 게 있어서 난 먼저 나가봐야겠어. 다들 편히 쉬다가 민호 씨는 뭔가에 둔 배달 가방을 집어들며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나가자 지은이와 박상철은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제 휴대전화를 보며 비웃었죠. 언니, 이 폰 액정 깨진 거 봐. 3년은 됐지. 좀 바꿔라. 내 폰 봐봐. 상철 씨가 사준 최신형이야. 200만 원 넘는 거. 박상철도 거들었습니다. 처형, 형님이 너무하시네.
아내 폰 하나 못 바꿔주고 너무 침침하게 사신다.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저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망하기 전엔 기술직 에이스였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배달 일을 선택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해봤자 지은이는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친정 엄마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엄마는 웃으며 들어오셨죠. 지은이 온다길래 반찬거리 좀 사왔다. 지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잖아. 박상철도 일어나 깎듯이 인사했죠. 장모님, 오셨습니까? 엄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속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큰딸, 요즘 어떠냐? 손주 녀석 공부는 잘하고? 엄마가 묻자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언니네 사는 꼴 좀 봐. 폰도 다 깨진 거 쓰고. 형부가 돈을 못 버니 언니만 고생이지 뭐. 우리 상철 씨는 나한테 이번에 200만 원짜리 폰 사줬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지은이를 나무랐습니다. 지은아, 넌 언니 앞에서 낭비하는 자랑 좀 그만해라. 내가 여유 있으면 언니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은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니,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뭘. 상철 씨가 능력 있어서 해주는 걸 어떡해.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진짜로 민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빈 배달 가방을 든 유니폼은 꼬질꼬질했죠. 장모님 오셨어요? 민호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사위 손을 잡으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박서방, 아니 강서방, 민호, 일하느라 힘들지 몸 챙겨가며 해. 괜찮습니다. 장모님.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은이와 박상철이 주고받는 경멸 어린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그만 참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알잖아. 하지만 민호 씨는 끝까지 엄마와 웃으며 대화했고 박상철 부부는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희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들이 떠나고 엄마는 지은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이해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네, 장난인 거 알아요. 라며 엄마를 안심시키고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듬직한 뒷모습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민호 씨가 베란다에서 물 새는 수도관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화려한 차림으로 수입 과자 선물 세트를 들고 왔더군요. 언니, 집골이 이게 뭐야? 베란다에 저 고물들은 언제 치울 거야?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소파에 휙 던지며 거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네. 우리 아파트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서 쾌적한데 민호 씨가 수도관을 고치고 있는 걸 보자 지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 형부, 배달 말고 수리공도 해? 하긴 수리공 부를 돈 아끼려면 몸으로 때워야지. 박상철도 다가와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형님, 그거 고쳐서 얼마 아낀다고 그러세요? 제 시계 보이시죠? 어제 산 건데 2억만 원입니다. 형님 배달 1년치 연봉일걸요. 남자가 이런 폼 안 나는 일만 하니까 처형이 고생이죠. 민호 씨는 묵묵히 스패너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낄 건 아껴야지. 사람 부르면 다 돈인데. 지은이는 탁자에 과자 상자를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수입 과자야. 조카 주려고 사왔어. 한 통에 언니네 3일치 식비는 될걸. 마트 할인 코너 과자만 먹이지 말고 이런 것 좀 먹여. 유통기한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떨이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찼지만 꼭 참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기고만장해져서 또 명령했습니다. 형부, 수도관 그만 만지고 물이나 좀 떠와요. 상철 씨 목마르대. 지난번에 엄마가 가져다 둔 그 비싼 녹차 있죠. 그걸로 타와요. 민호 씨는
손에 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주방으로 따라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 녹차 아빠 드리려고 둔 거잖아. 쟤들 주지 마. 민호 씨는 찬장에서 일반 현미 녹차 티백을 꺼내며 윙크했습니다. 알아. 이거면 충분해. 민호 씨가 쟁반에 찻잔 2개를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기대 휴대전화를 보던 박상철이 거만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차를 마셔야 피로가 풀리죠. 회사에선 싼 거 입도 안 되는데. 그런데 민호 씨가 찻잔을 건네려고 소매가 살짝 올라간 순간 박상철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민호 씨 왼쪽 손목에는 3cm 정도 되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공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기계에 긁혀 꿰맨 자국이었죠. 그 흉터를 본 박상철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랗게 커지더니 오만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허공에 뻗은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민호 씨 손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상철 씨 왜 그래? 찻잔 안 받아. 지은이가 옆에서 툭 쳤습니다. 형부 팔 떨어지겠네. 얼른 받아. 박상철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찻잔을 받으려다 손을 너무 떠는 바람에 뜨거운 차를 자기 트렌치 코트에 쏟고 말았습니다. 악, 비명을 지르며 옷을 털어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지은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형부, 물을 조심해서 줬어야지. 이 옷이 얼마짜린데. 민호 씨는 담담하게 미안, 다음엔 조심할게라고 말하고는 다시 베란다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그 손목 상처는 어떻게 다치신 겁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 흉터가 뭐라고 저렇게 놀라지? 지은이는 배달하다 넘어졌나 보지. 뭐, 험한 일 하는데 몸에 상처 하나 없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호 씨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박상철을 쳐다보았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말했죠. 재작년에 공장에서 사람 구하다가 기계에 좀 긁혔어. 그 말을 들은 박상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지를 꽉 움켜쥐며 안절부절 못했죠. 입을 열어 뭔가 더 묻고 싶어 보였지만 지은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영웅 나셨네. 자기 몸이나 챙기지. 상철 씨, 헛소리 그만 듣고 우리 백화점이나 가자. 조카 장난감 사주기로 했잖아. 하지만 박상철은 지은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넋나간 사람처럼 민호 씨만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안 맞네. 설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안 맞아? 상철 씨, 오늘 진짜 이상하네. 어디 아파? 지은이가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박상철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시선은 계속 민호 씨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그냥 흉터일 뿐인데 혹시 민호 씨를 아는 건가? 하지만 민호 씨는 작은 공장에 다녔고 박상철은 대기업 임원인데 접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잠시 후 박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각났어.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뭐? 급한 일? 오늘 쉰다며. 백화점은 어쩌고? 진짜 중요한 일이야.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박상철은 소파 위 트렌치 코트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옷을 챙기다 탁자를 쳐서 과자 상자를 떨어뜨렸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야, 박상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이가 소리 질렀지만 박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쪽을 힐끔 보더니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수도관을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든가. 난 바빠서 시간 날지 모르겠네. 박상철은 네, 네 하고는 지은이 손을 끌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상하지 않아? 박서방이 당신 흉터보고 귀신 본 것처럼 놀라더니 도망갔어. 민호 씨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일어나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비슷한 흉터 본 적 있나 보지. 신경 쓰지 마. 수도관 다 고쳤다. 이제 물 안 셀 거야.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민호 씨가 입을 다무니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박상철을 억지로 끌고 온 모양새였습니다. 언니, 나왔어. 이번엔 제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마트에서 우유 행사하길래 조카 먹이려고 가져왔어. 지은이는 우유를 탁자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유통기한이 3일 남은 우유들이었죠. 또 재고 처리구나 싶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박상철은 검은색 셔츠를 입고 들어왔는데 며칠 전보다 안색이 더 나빴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의자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 안절부절 못했죠. 시선은 계속 베란다와 현관을 오갔습니다. 박서방 편하게 앉아요. 제가 권했지만 그는 예 하고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은 켜지도 않은 채요. 지은이는 그런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또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커튼 좀 바꿔. 색이 다 바랬잖아. 우리 집 커튼은 수입 원단이라 인력만 원 넘는데. 그러더니 주방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형부, 거기 있지. 나와서 상철 씨 말동무나 좀 해줘요. 빨래 널 시간이 어딨어. 손님이 왔는데. 민호 씨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널고 갈게. 아, 진짜 빼뜨네. 지은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형부, 상철 씨가 그룹 부사장인 거 알지? 잘 좀 모시라니까. 형부 같은 배달원이 언제 이런 분이랑 대화해보겠어. 기회 줄 때 잡아요. 박상철은 그 소리에 기겁하며 지은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나 목 안 말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왜 이래? 당신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은이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민호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형부, 사과 좀 깎아와요.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와요. 제가 참다 못해.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깎아 먹어. 라고 소리쳤지만 민호 씨는 저를 말리며 내가 깎을게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상철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오자 박상철은 민호 씨 손목의 흉터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드세요, 박서방. 민호 씨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박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쑤시개를 집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집어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사과 한 조각을 먹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형부, 사과 어디서 샀어? 하나도 안 다네.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상철씨, 다음에 우리 먹는 백화점 사과 좀 언니네 보내줘. 참다 못한 제가 폭발했습니다. 야, 이지은, 너 지금 당장 나가. 어디서 행패야. 우리가 너희 종이야. 언니 왜 화를 내. 다 언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형부가 상철 씨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우리 회사 경비 자리라도 얻지. 그때 박상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회사에 큰일 났어. 물류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가야 해. 무슨 문제? 또 핑계 대는 거지? 지은이가 따졌지만 박상철은 이번엔 진짜 급해 보였습니다. 아냐,
진짜야. 이번에 들어온 원자재 건인데 이거 해결 못하면 나 죽어.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민호 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야, 박상철 하고 소리치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거실에서 저는 민호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아는 거 있지? 박서방 왜 저러는 거야? 민호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거지 뭐. 곧 알게 될 거야. 사건의 전말은 3일 뒤 박상철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박상철이 직접 민호 씨에게 전화해 오해를 풀고 싶다며 비싼 한정식 집인 금만루로 초대한 겁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민호 씨가 가서 확실히 하자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금만루 입구에서 박상철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빼쑥한 얼굴로 우리를 보자마자 굽실거리며 안내했습니다. 형님, 처형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반면 지은이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언니, 여기 예약하기 힘든 곳이야. 상철 씨 덕분에 언니가 호강하네. 룸에 들어가자마자 지은이는 메뉴판을 보며 제일 비싼 요리들을 시켰습니다. 킹크랩이랑 전복 갈비찜, 그리고 자연산회도 주세요. 그녀는 저를 보며 으스댔죠. 언니, 평생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오늘 실컷 먹어. 음식이 나오고 차가 서빙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찻잔을 들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형부, 내 차 좀 따라줘요. 상철 씨도 따라주고 제가 화를 내려는데 민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따르지. 민호 씨는 차 주전자를 들고 박상철 옆으로 갔습니다. 박상철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호 씨가 차를 따르며 박상철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박 부사장, 지난번 원자재 납품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박상철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쨍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호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형님, 그게 무슨. 민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들 식사하시죠. 박상철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은땀을 계속 닦아냈고 민호 씨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은이만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상철 씨, 나 이번에 다이아 목걸이 받은 거 있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 씨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김 비서실장이라고 떴습니다. 민호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 대표님. 이사회 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0분 내로 도착 가능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조용한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 대표님, 지은이가 먹던 게살을 떨어뜨렸습니다. 강 대표님? 형부한테? 박상철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 아니 강민호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근처입니다. 5분 안에 갑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박 부사장, 아니 박상철 씨, 내일 회사 감사팀에서 자네를 부를 거야. 횡령한 원자재 대금이랑 불량 부품 납품한 거 소명 자료 준비해두게. 박상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대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지은이는 입을 떡 벌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형부가 대표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배달원이라며. 박상철이 지은이 옷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그룹 오너 강민호 대표님이셔. 내가 입사할 때 얼굴 한번 뵙고 못 뵈어서 몰라봤어. 저 손목 흉터 공장 시찰 때 다치신 영광의 상처라고 사내보에서 봤는데 내가 미쳤지. 민호 씨는 지은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제,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내가 배달 일을 한다고 해서 자네가 날 무시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내 아내, 자네 언니한테 그따위로 행동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네. 지은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형부가 진짜야?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자 여보, 더 볼 것도 없네. 결국 박상철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횡령한 돈을 메꾸느라 집과 차, 그 자랑하던 명품들까지 다 팔아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민호 씨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호 씨는 경영에 복귀했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어제 저녁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왜 바로 말 안 했어?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당신 동생 부부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는데 그게 좀 늦었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목의 흉터가 오늘따라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거칠애와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동생 부부의 몰락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진짜 행복은 명품 가방이나 직함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도 겉모습보단 진심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